자, 이어서 일발장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특히 코인이 조정받은 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을 했고 하이닉스는 약보합, 강보합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두 대장은 잘 버티고 있는데 소부장 쪽은 좀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에서도 PSK 홀딩스 좀 어제 조정폭이 좀 컸었죠. 반등의 흐름으로 2%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니테스트가 또 뭐 태양광과 함께 엇갈리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거의 5%대 상승으로 가장 돋보이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들 어제 참 선전했습니다. 뭐 업종별 관세, 품목별 관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1%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어제 뭐 저희가 일발장전 때 말씀해 드린 대로 3차 상법 개정 금융주세론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왔었죠. 오늘도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금융지주 라인들, 증권주 라인들 보험을 제외하고는 다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증권주는 3%대, 4%대 급락 출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바이오가 역시 좋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뭐 지금 급락을 마감했지만 일라이 릴리 계열들에서 이제 빠르게 좀 상승들 켜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들 흐름 좋고 G2G 바이오가 거의 6%대로 굉장히 좋고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일라이 릴리 계열의 선두주자죠. 한올 바이오 파마가 지금 6%대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일라이 릴리 또 마운자로 잽바운드 수혜주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좀 그만한 흐름이긴 한데 항상 그렇듯이 에코프로와 이쪽 라인들은 코스닥 ETF 자금 들어오면서 또 달라지니까요. 본장까지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이 AI 파괴론 말입니다. 네. 이게 요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고 이 엔트로픽이라는 참 이 친구가 여럿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네. 이 스트리밍 보고서 보면은 충격적이거든요. 아예 그냥 AI가 이렇게 우리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IBM 주가가 13%가 폭락했잖아요. 이게 딱 그 AI의 파괴론, 스나이퍼론 이거에 그냥 직격탄을 이제 맞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십수년 전에 보던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또 이 AI 기술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게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통과 물류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사실 확장될지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 역설적으로 봤을 때 AI가 그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이제 산업 분야의 수익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이제 흔들리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IBM이 이렇게 막 10% 넘게 폭락하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IBM이 급락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하락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러스 보고서가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작년 고용지표,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순감했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용이 역성장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는 AI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을 쓸 수 있잖아요. 금리도 인하할 수 있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AI 시대가 도래하면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거나 재정 부양책 이제 확장 재정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제 지갑이 닫혀버리는 상황이 돈이 나타나기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 과연 이제 이 AI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파급 효과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그래서 뭐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분명히 좀 일어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AI나 피지컬 AI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제 대체하는 속도가 점점 더 이제 빨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2035년 이후에는 진짜 이 시트러스 보고서처럼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이제 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이 AI에 대한 또 역설이 또 하나가 뭐냐면 시드러스 보고서의 이제 결론은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좀 비유하는 표현이지만 터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그냥 계속 달려야죠. 앞으로 가는 냈다 거예요. 가야죠. 예, 앞으로 계속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직면한 상황이 딱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냥 상황이 돼버렸고 끝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존을 이제 걸고 투자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전환에 따른 어떤 투자의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어제 또 급등했던 전력 인프라, 전기 전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뭐 원전 이런 종목들은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와장창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하드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반도체죠. 초고압 변압기, 메모리 반도체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AI에 대한 어떤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의 이제 급락과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 파괴론입니다. 자, AI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 AI의 반도체가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는 이제 청바지의 기업 반도체는 살아남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요. 오늘 지금 낙폭을 그나마 좀 키워가고 있는데 특히 어제 최태원 회장도 비슷한 고민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네. 올해 1,000억 달러 영업이익을 벌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까먹을 날릴 수도 있다. 네. 이제 이게 다 AI 파괴론입니다. 이게 다 뺏어버리면 돈이 없어지니까 또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점. 그런데 준호 매니저, 이 고용이 나빠지고 막 이러니까 간밤에 네. 돈들은 다 미 국채로 미 갖고 금리가 그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좀 바이오들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맞습니다. 그렇고. 뭐 간밤에 일리알릴리 같은 경우도 한 있고요. 5%대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물론 이제 노보디스크가 이제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얻기도 했었지만 국내 증시도 어제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큰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도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업종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차 3법 개정안 본회의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또 이제 증권과 금융 지주사들이 일제히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조정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결국 코스닥 살리기다. 그래서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하지 않은 이유와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스닥의 어떤 이제 활성화 대책들, 코스닥 살리기 정책들이 앞으로 지금 앞다퉈서 물밑듯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또 바이오 섹터고 또 한동안 또 바이오 섹터가 한 2달 가까이 좀 쉬어갔던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좀 이제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도 어제 바이오 섹터의 어떤 강한 매수가 유입됐고 또 전일 그 대형주로 편입될 수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3월 달에 코스닥 대형주로 편입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어제 강력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와장창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이오에는 좋죠. 뭐 네. 고용이 나빠서 이제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거긴 한데 지금 프리에서도 바이오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호 네. 매니저의 일발도 그래서 살짝 보니까 시장의 수능에서요. 결국 이제 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도 올해도 저는 역시나 비만 치료제 그 안에서 복용의 편의성이 있는 경구용 치료제인 일동제약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좋습니다.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차세대 이제 비만 치료제인 카그리세마를 공개를 했는데 84주 동안 걸친 임상 시험에서 환자들의 체중이 평균 23%를 줄어들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알릴리의 타르제파타이드가 25.5% 감량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약물 대비해서 미비한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가 거의 16% 이상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리알리 같은 경우는 4% 후반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예전과 좀 다른 게 사실 노보디스크나 일리알리가 임상 과정에서 조금만 노이즈가 나와도 비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각계 전투로 또 기업별로 자체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투자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글로벌 의약품
1등, 2등도 지금 일리아 릴리의 지금 비만약 그리고 또 이제 노보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1등, 2등이고 3등이 지금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예요. 네. 그래서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이 1등, 2등 의약품이지만 올해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상태인데 경구용 치료제 시장으로 변모하다 보면은 그 시장은 더 빠르게 대중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GLP-1 관련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올해 1월부터 시판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또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4월 10일 날 지금 이제 FDA 승인 여부 관련해서 결정 시한이 4월 10일이고 그때 이제 4월 달에 결국 승인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2분기부터 또 일리아 릴리도 지금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어떤 이제 트렌드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는 오포글리포프론이 결국에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리아 릴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판되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도 저분자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자 GLP-1 RA가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우수한 내약성과 그리고 효능을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상 1상에서 지금 4주 동안 최대 13.8%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고 그리고 경쟁 후보 물질 대비해서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기존 치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장강 장애라든지 간독성 문제 같은 부분들이 중대한 이상 반응이 사례가 없이 안정성을 입증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래도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는 그래도 일동제약이 좀 압도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와 좀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치료제가 있는데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두 트랙으로 두 가지의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리아 릴리 같은 경우는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시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대중화에 굉장히 유리하고 원가와 마진 구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기반의 어떤 주사제에 대비해서 제조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화학 합성 물질로 공정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냉장 배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이 있어서 결국에 이제 대량 생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 근데 단점이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지금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비만 치료제에 대비해서 효능 격차가 아직 좀 존재한다. 그렇죠. 이 문제만 잡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 글로벌 블록버스터는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동제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국내에선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대규모 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일동제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오늘 탑픽 종목으로 일동제약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결국은 경구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먹는 위고 노보노가 약간 이제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가야 되니까 미리 맞습니다. 일동제약을 통해서 갈 길을 좀 선점하자라는 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풀이에서 한 5% 정도 4.99%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저 매수가를 좀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4만 원대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39,0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7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어서 45,700원은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일동제약으로 향했고요. 일동제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바이오 전략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AI 파괴론 때문에 다른 섹터는 지금 안 보이고 오로지 바이오거든요. 영민 매니저 지금 질문이 릴리 관련주, 일라이 릴리 관련주 소개해 주세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전략 포인트 좀 짜보죠. 릴리 관련주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릭스 가장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또 비만 쪽 진영까지 이제 같이 또 포함을 하면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간밤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좀 급락했잖아요. 시장이 이제 굉장히 조금 냉정한 게 저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카그리세마가 이게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예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 여러분들이 다
GLP-1 유사체만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이제 개발한 위고비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일라일리의 이제 제파운드나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티르제페타이드 이걸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다 GLP-1 유사체예요. 근데 카그리세마는 기존의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실제로 이 GLP-1 유사체하고 아밀린 유사체라는 게 요즘에 좀 뜨고 있거든요. 이 아밀린 유사체 중에 하나인 카그릴린타이드라는 걸 같이 병용해가지고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를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84조 이제 임상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당연히 위고비의 효능은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라일리의 이제 젯바운드하고 비교를 해봤을 대결하려고 때는 하는 거죠. 한 1, 2% 정도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중요한 이제 임상의 효과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거냐면,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GLP-1 유사체의 이제 단점은 몸무게를 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감량되고 나서 사실상 나중에 이제 약을 끊었을 때 요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이제 단점이 뭐냐면, 체중이 빠질 때 근육량까지 같이 감소하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근데 아밀린 유사체는 이 근육량 감소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뭐 84조에 한 23% 정도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고, 근육량 조절만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건 이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시도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로슈라는 기업이 질랜드 파마 쪽에 무려 7조 원을 질러가지고 이 아밀린 유사체 빅딜이 있었단 말이에요. 빅파마 기업들도 여전히 이제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보 노디스크의 임상 데이터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그거보다 그냥 티르제페타이드의 임상 데이터가 아직도 여전히 좀 좋으니까 일라일리가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우위를 좀 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비만 쪽에서 일라일리하고 이제 같이 좀 동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과, 뭐 오늘 준호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1개월 제형과 이제 경구 제형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쪽으로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 이제 프리에서부터 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를 한번 짜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다 좋은 것이 좀 일동제약도 당연히 가고요. 지주사 라인까지는 한미 사이언스 가고 있고, 뭐 계속 언급되지만 G2G 바이오의 상승률 굉장히 좋고요.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오늘 또 약간 물반 고기반 느낌이 나서 너무 많아서 좀 고민할 텐데 한 5개 정도로 한번 좁혀볼까요? 비만 쪽만 이제 조금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오늘은 어쨌든 이슈인 거잖아요. 이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미약품을 이제 또 봐야 되고, 2중기 전 이제 3중기 전에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한미약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G2G 바이오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사상 최고가 이제 돌파가 좀 기대되는데, 어제 G2G 바이오는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무려 이제 7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이제 유증을 했고, 거기에다가 3자 배정 전환 사채도 750억 보태가지고 1,500억을 자본 조달을 했어요. 작년에 오름 테라퓨틱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1,500억 자본 조달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40% 더 갔거든요. G2G 바이오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직까지 G2G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이노램프 기술, 이 마이크로스피어 밀입자 구현하는 기술 가지고 1개월 제형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비만 치료제 쪽도 1개월 제형 시도를 하고 있지만, 치매 쪽에서도 1개월 제형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임상 1상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럼 이렇게 플랫폼 개발하는 기업이 1,500억이나 자본 조달해가지고 이걸 지금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GMP 공장 이제 제2공장 이제 설립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이제 목적으로 자본 조달을 한 건데, 이걸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1,500억을 투자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또 벌써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보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추후에 이제 빅파마 기업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대량 생산을 이제 또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포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G2G 바이오의 이제 대규모 자본 조달의 이제 성공, 요 부분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뭐 작년에 그 오름 테라퓨틱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 출발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G2G 바이오 또 비만 쪽에서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라일리 수혜주하면 또 올릭스잖아요. 메시 치료제 또 일라일리하고 기술 이전을 했고 같이 이제 또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릭스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구제형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일동제약과 D&D 파마텍 뭐 이런 기업들을 포함시킨다면 한 5개 정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축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올은 지금 바토클림합은 왜 영향을 주고 네, 있는 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임상 3상 파이프라인이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임상 3상 특가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되고 어저께 국내 모 증권사에서 네. 이 바토클림합의 시장 가치를 1조 9천억에서 3조 9천억으로 늘려버렸어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시총이 이제 고작 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당장 올해 상반기 때 탑라인 결과 발표되고 나면 바로 시판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갑상선 암병증, 자가면역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상선 암병증과 관련해서 아제넥스라고 하는 경쟁 기업이 그냥 엎어버렸거든요, 임상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에이프릴 바이오가 APB-A1을 이제 룬드백에 기술 이전해가지고 이게 올해 임상 2상 들어간다고 얘기 나왔어요. 근데 이미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림합은 3상이 다 끝났거든요. 올해 이제 상반기 때 탑라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서 있고 상업화에 임박한 파이프라인인데 그만큼 가치 인정을 그동안에 좀 못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이제 강조가 되면서 어저께 한올바이오파마가 사상 최고가를 좀 뚫었고 지금 프리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발에서 바이오를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G2G 바이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폭등하는 이유 이제 유증으로 관련한 투자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일동제약과 네. 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오늘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차세대 비만약도 한번 미리 선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D&D 파마텍들 또 이야기들 또 올릭스, 일라일리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이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자율주행들은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안 보이고 현대 오토에버 정도이기는 한데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거는 의견들이 맞습니다. 속속 나오고 있고요. 결함이 많다. 잘 다닌다는 게 또 엊그제인데 또 네. 갑자기 전문가들도 변덕스러운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지금 FSD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들이 결국 이제 테슬라의 경쟁 업체들의 CEO들의 발언이었어요. 아, 결국 네. 이제 구글의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전 CEO 이제 존 크라프 측이 지금 FSD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많다. 좀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제 보쉬의 지금 북미 CEO가 FSD가 비용 대비해서 아직까지 실용적인 문제는 조금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거는 네. 결국 지금 FSD 특히 테슬라의 결국 경쟁사 업체들의 CEO라든지 전 CEO가 언급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FSD에 문제가 많은지 사실 글로벌 IB들은 최근에 테슬라의 지금 이제 그 풀셀프 드라이빙 또 그리고 로보택시의 어떤 기술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평가로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테슬라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CEO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와 뭐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지금 이제 오토파일럿 근데 사실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스마트 크루즈의 약간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에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지금 휴대폰이 떨어져서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지금 충돌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서 있던 여성을 지금 사망하는 그렇죠. 사건이 났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마이애미 연방 법원이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정도를 배상하라고 1심에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이제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토파일럿과 그리고 풀셀프 드라이빙은 아예 개념이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오토파일럿 문제로 인해서 로보택시와 풀셀프 드라이빙에 관련된 문제로 과연 직결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FSD 관련된 문제 제기는 경쟁사 CEO들의 어떤 발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2분기 안에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오스틴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전역에서 지금 이제 FSD 관련된 로보택시의 어떤 이제 규제가 계속해서 풀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제 가치는 결국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택시 기업으로 새롭게 이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지금 사고 나고 법원 배상하고 이거는 FSD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전 버전 오토파일럿 나왔을 때 사고였었고 비난도 많지만 지금 비난한 쪽은 다 네, 구글 계열의 맞습니다. 전문가들이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현대 오토에버 가격 전략 한번 봐주시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율주행 네. 로봇까지 오게 되니까 사실 뭐 현 시점에서 테슬라의 유일하게 그래도 비빌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룹이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현대차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제 목표가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젠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또
풀셀프 드라이빙을 지금 선도하는 기업은 결국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굉장히 좀 안전적인 게 이미 지금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의 주가가 최근에 5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고 그 위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지금의 어떤 이 구간이 오히려 현대오토에버를 신규로 좀 매수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현대차가 또 AI 기업, 또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모든 SDV를 넘어서서 결국 모든 제품들을 SVS, 모든 제품들이 결국 소프트웨어화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결국 현대오토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보슨 다이내믹스의 유통과 AS를 다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로보틱스 쪽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현대오토에버는 충분히 추가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흔들려도 흔들려도 당연히 현대오토 만약에 테슬라의 뭔가 FSD에 대한 그래서요. 어떤 불확실성으로 만약에 현대오토가 밀린다면 또 절호의 더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차와 테슬라가 또 이제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올해는 또 피지컬 AI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졌을 때 항상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테슬라 이슈까지 다뤄봤고요.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쪽, 다운 쪽들. 업쪽은 거의 이제 바이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외하고 좀 찾기도 힘든 대목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도 올라오고 있고요. 애경산업도 나름 지주사 테마로 올라와 있고 미래에셋 생명이고 이제 하방 쪽에서는 조선주들이 많이 뛰는데요. 영민 매니저 어제 거의 이제 3차 상법 개정 세론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살아남은 보험주, 금융주가 미래에셋 생명이고 오늘도 지금 증권주 다 힘들거든요. 네. 근데 미래에셋 생명은 또 올라요. 이게 미래에셋 생명만 왜 예외인 거예요? 이게 사실 상상인 증권도 그렇고 네. SK 증권도 그렇고 동전주였다가 설마 이런 증권주들이 상폐가 될까 약간 이런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증권업황의 활황, 뭐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한 3, 4일 정도 이제 폭등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바통을 그냥 그대로 미래에셋 생명이 조금 이어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증권주들 중에서는 또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좀 꾸먹고. 폭등을 하다 네. 보니까 시총이 이제 40조가 넘어가 좀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벼운 미래에셋 생명 쪽으로 수급이 이제 조금 옮겨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생명보험사 이제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보 그다음에 뭐 현대해상 뭐 이런 기업들도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꼬리를 윗꼬리. 길게 달고 네. 이제 주가가 좀 네. 조정이 좀 나왔는데 미래에셋 생명은 어제 상한가 안착하고 오늘까지 이제 네.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으니까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더 좀 쏠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증권주들도 그랬었거든요. 다른 증권주들이 조정받을 때 또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생명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업종에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테마성 자금이 가장 좀 강하게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정도가 저는 단기장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리에서 2만 원 한번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격 매수는 이제 조금 자제하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제 오늘 본회의 이제 본회의 이제 표결이 예정이 좀 되어 있었는데 사실 본회의가 이제 3월 한 3일인가 4일까지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네. 야당 쪽에서는 아예 표결 자체를 또 거부하고 있어서 여당에서 이제 단독으로 그냥 표결하고 치워버릴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또 뭔가 조금 합의를 하기 할지. 위해서 이제 조율을 할 것인지 그래서 표결 자체가 약간은 조금 시일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은 다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남은 건 표결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이제 좀 세론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안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이제 시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제 견인해왔던 재료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1막은 좀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코스피는 저는 추가적인 부양을 위해서는 이제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보다는 사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준비 절차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죠. 이제 코스닥 쪽으로 정책적인 어떤 전환이 이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아무래도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특히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들은 다 배당락일이 이제 또 되거든요. 조심해야 그러면 되죠. 1차적으로는 네. 또 세론이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상법 개정 수혜주가 미래에셋 생명인데 이제 영민 매니저는 마지막 피날레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또 오늘 따라 들어가는 건 뭐 특별한 재료적인 측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테마성의 끝판왕 쪽으로 이제
저 리스크 또 관리를 하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업앤다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운 쪽을 놓고 보면 조선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지금 업종 이 맵도 지도를 좀 봐도 조선주들이 지금 약간 힘들어 보여요. 지금 체결 강도도 그렇고 본장 시작하면 좀 많이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준호 매니저 지금 유럽 의회가 그러니까 유럽 집행위원회는 그냥 대미 투자 한다고 하는데 유럽 의회가 우리는 비준 못하겠다. 약간 이러면은 트럼프의 목리 이게 약간 우리의 마스가까지 뭐 이런 우려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관세 영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미 어떤 프로젝트들이 조금은 좀 지연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우려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지금 이제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이제 조선주들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됐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쇼크가 결국 이제 한미 어떤 원전 프로젝트와 또 그리고 이제 조선 프로젝트 관련해서의 약간의 어떤 지연이 될 수 있던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투자와 이런 것들이 줄이거나 그리고 트럼프도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의 어떤 위헌 판결로 인해서 투자를 줄이거나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돈을 안 낸다고 했을 때는 더 크게 결국에 또 이제 관세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대미 투자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원했던 마스가와 마누가 프로젝트는 좀 조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어떤 이제 코스피 섹터의 어떤 전반적인 조정은 그러니까 새로운 성격이라든지 경계성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누가와 그리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저는 뭐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역시나 저는 하나그룹이 그래도 저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결국 이제 하나그룹이 온전히 또 이제 그 투자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김승현 회장도 계속해서 신년사에서 강조를 했던 만큼 결국 이제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 하나그룹주가 오히려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다 보니까 오늘의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걱정을 했었잖아요. 지난 주말에는 그냥 이제 위법 판결 나오니까 빅테크들이 환호하고 그냥 지수가 올랐는데 주말 지나고 나니까 이게 기류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게 인도는 미국하고 무역 협정이 지금 사인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를 해버렸고 유럽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의회 비준을 우리가 이제 그냥 중단해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도 약간 뭔가 이제 미국 대법원 이제 판결을 근거로 해서 합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에는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와 관련된 것들은 심지어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도 철회하고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각국이 이제 미국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뭔가 조금 반항하는 듯한 이제 제스처를 취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더 강경한 지지층 또 하반기 때 중간 선거를 이제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지층들을 이제 눈치를 본다라고 하면 더 강경한 또 관세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경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일시적으로 그 노이즈 때문에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년 4월 달에 상호 관세 얘기 나오면서 미국 뭐 자유의 날 막 이런 걸 선언했을 때 주식시장이 30% 폭락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상당 부분 이제 관세에 대한 내성이 생겨져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도 사실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는 게 미국 언론 주류의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법적인 이제 논란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행보의 일환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훼손할 만한 그런 노이즈가 아니라 만약에 이 관세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일시적인 그 충격이 우리가 이제 업종을 또 선택하고 종목들을 매수할 때 상당히 좀 좋은 가격적인 매력을 저는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세 이슈는 그냥 결국은 타코로 끝난다.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노이즈가 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결정적인 악재가 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지금 프리마켓을 놓고 보면 업종 라인에 SK 이터닉스, 또 한화솔루션,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이 또 올라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는 태양광들이라 이 신재생이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야 트럼프가 서슬이 10%였네라고 해서 신재생들이 또 완전히 급락했는데 하루 지나서
영미의 좀 얘기들 막 반항을 하니까 오늘은 또 네, 맞습니다. 태양광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위주로 가볼까요? 네, 일단 신재생?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있지만은 최근에 지금 SK 그룹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그렇죠. 좀 맞물리면서 SK 이터닉스가 좀 반등 그림이 나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트럼프의 어떤 목리로 인해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직격탄을 또 맞게 어제는 됐는데요. 맞았어요. 예. 결국에 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우주 태양광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결국 또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또 핵심은 또 태양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이미 또 SK 그룹의 뭐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아리백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올해는 좀 SK 이터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SK 차원의 또 신재생 에너지 합작 범인이 본격적으로 설립한다고 했을 때도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SK 이터닉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뭐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우주 태양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은 워낙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와 또 샘 알트만의 어떤 사이가 예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 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빅테크 또 그리고 좀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쪽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국내에서 이제 태양광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ESS뿐만 아니라 또 SK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SK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합작법인 설립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정말 태양광과 신재생이 급락했습니다. 한화솔루션, 대장주도 다 빠졌던 게 어젠 다 말 잘 듣는 줄 알았는데 하루 사이에 지금 다 트럼프에 또 반항을 하니까 또 오늘은 귀신같이 또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태양광들도 함께 반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매죠. 오늘의 일발은 어디서 찾을까요? 오늘 그래도 또 이제 저희 둘이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가야죠. 겹쳤는데 네. 저는 오늘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돌파를 했고 제가 이미 12월 달에 한 21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격이 네.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지루했어요. 보로노이는 사실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상승 랠리에서는 좀 소외가 되어 있다가 어제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거든요. 왜 또 보로노이가 이제 다시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지난주에는 케어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이런 기업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물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제가 30만 원대에 일본의 다이치 산쿄 이제 에스파하고 사실 이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의 복제약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삼천당 제약의 시총이 지금 15조가 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총 상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착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정받았던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삼천당 제약을 따라서 신고가가 이제 줄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한올바이오 파마 신고가 나왔죠. 보로노이 신고가 나왔죠. 현대바이오 어저께 상한가 갔죠. 이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로노이도 어저께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 개발한 기업이거든요. VRN1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비소세포 폐암하면 1차 치료제로 굉장히 익숙한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리고 우리나라의 렉라자 이 두 가지가 이제 1차 치료제로 이제 통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보로노이는 이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과 척추라든지 뇌로 이제 전이된 환자들을 위한 2차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세계 폐암학회에서 일상 데이터가 이제 중간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객관적 반응률이 무려 75% 그리고 비공식적인 데이터긴 합니다만 뇌로 전이된 환자한테는 완전 간의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이 VRN11이 이제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뇌 투과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10배가 넘는 효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정도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김대건 보로노이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지난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김대건 대표는 이제 2차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내성을 극복해서 2차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1차 치료제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기존의 타그리소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는 환자와 뇌로 전이되는, 특히 이제 EGFR 변이에 따른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뇌로 전이되는 확률이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는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3월 달부터 줄줄이 이제 학회들이 시작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가장 굵직한 학회 중에 하나가 ELCC, 유럽 폐암 학회가 이제 3월 25일 날 또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럽 폐암 학회를 전후로 또다시 이제 이 VRN11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올해 뭐 1비상 내지는 임상 2상 진입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타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기술 인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 요 사진을 보시면 뭐 유럽 폐암학회뿐만 아니라 4월 달에 또 AACR 있죠. 5월 달에 ESM하고 또 가장 좀 중요한 아스코 있죠. 네. 이런 이제 일정들이 줄줄이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야말로 이제 성수기가 시작된다.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가총액 5조 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고평가 아니냐. 또 빅파마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한 또 케이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릭파마에는 또 기술 이전 한 게 있어요. 근데 기술 이전 빅파마를 대상으로 이제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5조 원의 가치가 가장 타당한가. 근데 저는 만약에 VRN11이 이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1차 치료제로서의 이제 가치도 어느 정도 좀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5조 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은 충분히 이제 타당하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나 케어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승한 걸 보면 오히려 뚫고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더 잘 가거든요. 이제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좀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보로노이 지금도 저는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어저께 완전히 매물을 그냥 다 뚫어내면서 이제 매물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만 계속 좀 소화를 해 나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 가격은 한 28만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4만 원 정도. 지금 가격부터 한 20%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한 23만 원 정도. 어저께 급등이 나오기 직전 수준의 이제 가격이거든요. 요 23만 원 정도가 지지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크게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로노입니다. VRN11이고 영민 매니저 제2의 렉나자 됩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렉나자가 기대만큼 매출이 이제 작년까지 나오지 않아가지고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주가도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이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는 렉나자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제 병용요법, 이제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이 이제 승인, 리브리반트 SC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매출이 좀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2의 렉나자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고 오히려 대규모 기술 이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로노이가 충분히 이제 이상 진입하기 전에 빅파마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타겟으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소폐암 저런 건 또 긴급 사용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실제로 재료도 이제 그 있- 네. 부분도 네.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바이오로 향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거든요. 이런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 앞서서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일동제약. 일동제약입니다. 차세대 비만. 그리고 영민 네. 매니저는 보로노이, 비소폐암 2차 치료제나 이제 1차 치료제를 도전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